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별일사 기출문제 기다리셨던 간평 수험생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올해 24문제 정도가 이제 민총하고 물권법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 비중이 물권법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저희가 준비했던 최신 판례들은 올해 2025년도 별일사 시험에서 모두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 올해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꼭 신경 써야 될 그 근거까지도 별일사 시험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딱 보자마자 1번에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 자, 미등기 매수인이 나옵니다. 자, 미등기 매수인이 나오면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정리 강의 때 미등기 매수인만 또 싹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자, 미등기 매수인 갈게요.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느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처분권은 가지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은 있었죠.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등기 매수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갈게요.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과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되느냐? 있어야 되겠죠. 틀렸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언제 쓴다고 그랬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인 관습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보시길 바래요.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꼬로 법원이냐, 민법 제1조의 법원이냐, 법원, 요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근원이 되느냐, 민법 제1조의 법원이 되느냐,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법관이 판단하는 재판의 순서입니다. 여기는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법률행위 해석으로서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시험에서는 법원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고, 지금 여기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느냐, 재판의 자료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4번이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볼 수 있다, X.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5번에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느냐,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민법 제1조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잘못 오해하셔서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이 나와 있네요. 자, 1번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후원 동그라미 쳤죠? 후원이 나오면 뭐가 나왔습니까? 특정 후견 심판이냐라는 거죠. 후원이 나오면 특정 후견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가 참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딴 게 아니고 이런 걸 시험에 낸 적은 없는데 한번 볼게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에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의 범위를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분이 참 이걸 왜 틀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해야 한다. 여러분 꼭 정해야 돼요?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답니다. 여기 부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틀렸습니다. 글쎄요. 이게 너무나도 정답이 확실하니까 2번에서 이상한 지문을 내신 것 같긴 한데 좋은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푸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자, 피한정 후견인이, 자, 여기 한정 후견 동의 없이도 뭐 했죠? 1. 일용품의 구입,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그때 이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 X.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가져온 부분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느냐? 고려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쉽게 또 문제를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문제가 좀 있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1번에 나와 있죠? 뭐였습니까? 자, 법인이 목적범위 외 행위입니다. 자, 목적범위 외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럼 누가 책임을 졌죠? 집행하거나 찬성한 사원, 기타 이사들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졌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딱 보시게 되면 목적범위 외 행위다 됐고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그 사원의 의결을 집행하거나 찬성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배상 책임을 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너무 쉬웠죠. 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가 됐습니다.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죠.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에 비법인 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에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법인격을 전제로 한 내용을 빼고는, 즉 대표권 제한에서 등기를 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추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제가 최종 정리 우리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자,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다. 맞아요. 근데 이 등기는 성립 요소예요?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죠. 그래서 이사는 이미 선임이 되어 있고, 그것을 부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등기가 격려되기 전입니다. 그때 선임된 이사입니다. 그럼 얘는 이사예요? 이사예요. 그 이사니까 대항할 수는 없을 뿐이죠. 왜? 등기가 안 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지만 이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냐? 유효하죠. 이사의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유효하다. 예, 맞아요. 이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딱 보시니까 뭐가 나와요? 국립공원 입장료죠.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다. X.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어느 건물에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속적 이바지, 그쵸? 사항용, 계속적 이바지 되어야 되고요. 3번입니다. 자,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한 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내에 의해서 여러분 특정된다. 우리 기출지문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명인방법입니다. 우리 기출지문이 또 나왔어요.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또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건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건물이 나온다 그래서 토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가 나온다 그랬죠. 토지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느냐? 있다. 아주 쉬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기간 계산에 관해서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간의 내용도 의사표시 내용이고, 의사표시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10운초로 정했다. 자연적 계산법이니까 즉시. 그럼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기출지문이죠. 기간을 월로 정했는데, 자, 처음부터 기산을 하지 아니한 때. 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했는데,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날로 만료된다고 그랬어요? 전일로 만료된다고 그랬어요? 전일. 그래서 해당하는 날에 24시가 아니고요.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만료된다고 그랬죠. 전일, 우리 기출지문이기도 하죠. 우리도 충분히 준비를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쉬웠고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말일입니다. 말일일 때는 그날이 아니라 뭐죠? 이길로 만료되죠. 자, 그런데 초일이 토요일하고 공휴일일 때에는 그날부터 기산하는 게 맞죠? 자, 요번에 바뀐 조문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서 무슨 나이로? 만 나이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한 세에 이르지 않을 때는 월. 몇 월생입니다. 출생한 지 몇 월 됐습니다. 월수로 표시한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자, 6번 지문이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앞에 가니까 파산 절차에 참가했답니다. 재파, 지화, 임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들어가죠. 재파, 지화, 임체. 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A, 취소. A, 각하. 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각하되거나 취하하거나 기각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었죠. 여기도 당연히 없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리사에 관한 직무에 관한 채권이죠. 자, 사로 끝나면 그 직무에 관한 채권은 몇 년이었죠? 3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예외가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사로 끝나는데 10년짜리가 하나 있었죠. 세무사. 세무사는 사로 끝났는데 거기에 관련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럼 회계사는 몇 년이었죠? 회계사가 3년이었습니다. 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도 몇 년이었다? 3년. 그래서 자, 우리가 사로 끝나는 거는 채권이 몇 년이다? 3년. 하지만 뭐만 하나 예외가 있다? 세무사.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죠. 다 공부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상수라고 해가지고 또 사로 끝납니다. 뭐였죠? 공사. 공사비 채권. 자, 이것도 몇 년이라고 했죠?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죠? 다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소멸시효 정지는 천재지변 빼고 나머지 다 몇 개월? 6개월. 자, 6개월에 완성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5번도 우리가 다 준비했었던 공부했던 내용이죠.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권리냐? 예, 별개의 권리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하나. 그 돈을 빌린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를 설정하진 않죠.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하나. 두 개는 서로 별개 행위고 소멸시효는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여기서 피담보 채권도 뭐니까?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를 설정해달라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예, 각각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냐? 예,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6번까지도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7번 가도록 할게요. 강행복귀 위반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 많이 나왔던 거죠.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위반이다. 맞고요.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입니까? 법원이 직권 판단합니까? 법원이 직권 판단. 여기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강행복귀 위반으로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효행위를 추인합니다.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다.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죠? 강행복귀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따라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강행 3번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인 계약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비진입 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돼서 그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여러분, 강행복귀 위반인데 비진입 표시가 인정돼서 유효가 될 리가 없죠. 전체 X.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사실은 뭐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또 다음 갈게요.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 자, 그러면 이때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자, 급부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무효의 4원칙. 자, 1번.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당사자, 악의 제3자, 선의 제3자까지 모두 주장할 수가 있죠. 됐죠. 그리고 이미 지급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일 때에는 부당히 답반한 청구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당히 답반한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이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무효의 4원칙이 나왔습니다. 강행복귀 위반이 나오면 무효의 4원칙과 같이 세트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입 표시죠.
자, 비진입 표시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이 여러분 대리에서 의사의 흠결. 자, 의사의 흠결 부분은 누굴 기준으로 보죠? 대리인 기준으로 보죠. 자, 그 문제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보시죠. 명의를 빌려준 자입니다. 여러분, 자, 명의를 빌려준 자는 진심으로 갚을 의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다, 진심이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의 대여자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 맞죠? 진심이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비진입 표시의 의사 표시의 민법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 표시. 요거는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행위도 적용된다. X. 자, 그래 틀린 지문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럼 3번입니다. 자, 진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시 상황에서의 그것이 최선.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 그것이 바로 비진입 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진심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무가 된다 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무효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지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우리 공부했던 무효의 사원칙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대리인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 표시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의사의 흠결은 누굴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럼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리인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럴 때에는 대리 행위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무효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의사의 흠결을 결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흠결을,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가시도록 하죠. 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인데, 자, 1번의 경우에, 자, 통정 허위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자,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도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3자가 된다고 그랬죠? 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자, 그런데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하려는 의사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증여의 의사표시는 유효,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는 무효. 왜? 통정의 표시니까 무효고, 이걸 우리가 민청에서 공부했고, 물권법에 들어오면 증여계약은 왜 유효냐? 실청에 부합해서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를 해버렸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실청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말고,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당사자들이 표시한 허위의 법률행위성, 자, 표시한 허위의 법률행위성, 자, 매매계약서 되겠습니다. 매매. 자, 그래서 당사자가 표시한 허위의 법률행위, 매매. 자, 그 속에 실제로 의역한 다른 합의, 뭐겠습니까? 증여. 자, 표현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합의. 자, 그 다른 합의가 뭐였죠? 증여. 증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해요? 발생하죠. X.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느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른 표현을 썼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준비했던 거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상속받은 거랑 똑같다 해가지고, 자, 걔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이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선의 제3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다음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입니다. 차고. 자, 여기 또 나오죠. 뭐라고 나왔냐면 법률의 차고. 여러분, 법률의 차고의 경우는 차고 취소가 돼야 하는데요. 되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차고일 때 취소할 수 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엄청 많이 나왔죠?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중과실서도 취소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여러분들하고 크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 그럼 이제 5번 갈게요. 자, 5번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5번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럼 4번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자,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착오가 있겠죠, 뭐. 자, 그럼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는데, 자,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자, 요것도 행사할 수 있고, 요것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자, 착오가 있고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면 착오를 이유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가 허용되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우리도 준비를 살짝 그냥 짧은 똥마냥 흘려가듯이 이렇게 살짝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착오 부분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 갈게요. 자, 11번에 사기 강박입니다. 자, 먼저 1번 교환계약 딱 나오니까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바로 가자 그랬죠. 그 다음에 사기 취소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망행위가 있고 어디 착오가 발생해야 된다? 동기에 착오가 발생해야 되고 그랬을 때 무슨 취소 가능하다? 사기 취소 가능하다.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3번 문제 보시면 처음 보는 내용인가? 아니죠. 뭐라고 돼 있죠? 사술의 정도가 자,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백화점의 변칙 세일. 자, 변칙 세일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광고. 변칙 세일 광고, 사술의 정도가, 허위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 그러면 자, 허위 광고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 즉, 다소가 아니라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광고 내용을 사실관계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허위 광고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 비난받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런데 4번 문제가 너무 정확했죠? 자, 상대방이 피용자다. 피용자라면 피용자일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을 해야 하네요. 해당하죠. 대리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다. 이렇게 바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기망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3번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사실관계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된 적도 있구나 라고 확인 정도 하시면 충분하시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대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최신 판례는 여기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우리 교재에 써놓았던 거랑 똑같이 했어요. 시험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은 법률행위도 준 법률행위 준에서 보자고 했기 때문에 요 경우에도 우리 뭐로 본다? 라고 했죠? 자, 의사표시랑 똑같이 본다. 그래서 언제 효력 생긴다? 도달시. 그리고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 규정이 유추 적용되겠습니다. 우리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시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다 공부하셨던 내용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했으니까 의사표시에 하자, 사기 강박이 있음을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으니까 사기 강박이 있다는 의사표시가 될 것이고 상대방은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럼 요거는 제3자 사기로 간다 그랬어요? 상대방 사기로 간다 그랬어요? 상대방 사기이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거 공부할 때 드디어 요런 내용이 드디어 나왔네요.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을이 갑한테 이렇게 사기 강박을 쳤습니다. 사기 강박. 그러면 용어를 먼저 정리하자 그랬죠.
을을 중심으로 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을은 대리인. 그 다음에 을을 선임한 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본인. 이렇게 대리권 관계가 성립이 됐고, 그럼 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상대방. 그래서 여기 병은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될 수 있는데, 자 보시죠. 3번 질문이 딱 이거죠. 대리인이 맞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의강박을 했죠? 그랬더니만 상대방은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얘는 제3자 사의강박이 아니라 상대방 사의강박이니까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헷갈려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4번. 4번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고 얘기하면 민법상 조합 대리죠. 조합을 대리하는 사람이랍니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나 대리인이야 라고 직접 표시해도 되지만 그때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걸로 표시하다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냥 X 치셔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본인을 대리해서 금전 소비대차 내지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여받은 대리인은 해지할 권한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렸습니다. 해지할 권한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우와, 쉬웠네. 그렇죠. 무지무지 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 부분을 마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없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한 걸로 본다면은 여기 시험 문제는 다 맞췄어야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셨죠? 자, 다 맞춰야 돼요. 아예 한 개 틀려도 괜찮아요. 한 개 틀려도 괜찮은데 그 이상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죠. 자, 등기의 추정력. 자, 등기의 추정력인데 여기 딱 보시니까 우와, 여기 또 기출지문이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죠. 니은의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자, 먼저 보실게요. 필요 없는 내용도 있고 공부해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읽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볼게요. 자,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 갑이 보존등기를 보존등기 하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오타가 났네요. 하기 이전에. 죄송합니다. 자, 제가 영상을 끝나고 자료 올릴 때는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하기. 이거 어제 확인했는데. 자, 하기 이전에 소유자 을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단어 보이십니까? 보존등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양수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주장만 해도 보존등기는 양수받았다, 내게 아니다 라고 주장만 해도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진다.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걸 골라야 되겠죠? 요거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갈게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갑이 그 소유 건물을 통해서 을 소유 X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X에 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때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제3자 병이 토지의 일부에 직접 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느냐? 간단하죠. 다른 사람이 점유했다는 점유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뭐가 증명된 거예요? 점유가 증명됐죠. 점유가 증명되었다고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집니까? 라고 최신 판례죠. 점유를 증명하면 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거지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깨어진다 X.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지우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디귿은 보실 필요가 없는 지문입니다. 사실 디귿은 보라고 낸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디귿은 점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특별조시법, 특별법이 나오면 추정은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그래서 추정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추정이 깨어지지 않고 이전 등기에 관련돼서는요, 자, 계약서가 잘못되거나 허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어지고 보존 등기는 주장만 해도 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리을입니다.
이 리을 내용인데 요거는 여러분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틀리라고 낸 문제라서 너무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한 번만 본다면 갑과 을이 공유하는 X 토지에 관해서 멸실 회복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 등기가 있었다가 멸실됐다는 얘기죠. 멸실 회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회복 등기 신청 당시 갑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신청 당시에 갑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면 그때 멸실 회복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갑이 이미 사망했음이 밝혀졌대요. 그러면 밝혀졌는데 멸실 회복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럼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냐?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X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절대 공부하지 마시길 바란다. 괜히 쓸데없는 잡지식이 하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보지 마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였어요?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고 나서 등기 신청하면 그때는 추정력이 깨어지죠. 왜?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망 전에 계약서가 이미 있었다.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뭐예요? 인정이 되죠. 됐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아니 왜 사망했는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는 드릴게요. 외우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보여는 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뭡니까? 공유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죠. 을이 사망했다며 밝혀졌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멸실회복 등기를 자 을이 누구 이름과 같이 했겠어요? 갑의 이름과 같이 했겠죠. 그래서 을이 살아있기 때문에 멸실회복 등기는 당연히 갑의 이름과 같이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등기의 추정에 끼어진다 안 끼어진다? 안 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다 끝나겠죠? 여기는 뭐다? 두 명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판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4번 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가시면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하지 않으니까 야 좀 제발 가져가 하고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끝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공유 지분에 뭐예요? 지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등기 없이 효력이 안 생기죠. 의사표시니까. 따라서 물권 변동 효력은 포기했다는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도달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도달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생긴다. 186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와 동산인도 중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선의무과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맨 마지막 동산의 인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고 직접 청구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확인하셨던 내용 다 공부해서 냈던 거 나왔고, 그 다음에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 자, 의사표시니까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셨던 내용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죠. 자, 15번 문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4번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은 4번하고 5번. 이 4번은 최신 판례로서 우리가 최종 정리 때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고, 5번 판례의 경우에는 이게 2021년도, 2년도에 제가 여러분들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예, 그것이 하도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안 나오네? 지워버렸는데, 올해 변리사 시험에서 나왔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X 토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입니다.
자, 그러면 X 토지상의 Y 건물을 소유했던 갑이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자, 그때 누가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거죠.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점유한다고 그랬죠? 항상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다라고 했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죠. 그래서 그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돌려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볼게요. X 토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였던 건물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자, 을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했으니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뀌고 갑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을, 갑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을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하죠. 2번 문제는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미등기 X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보전 등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소유자라는 얘기겠죠. 그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에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보전 등기인데.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이거 내신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다. 아주 문제질이 너무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X 토지에 갑이 을로부터 그 소유의 X 건물을 임차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 뭡니까? 임대인이고 갑이 뭡니까? 임차인입니다.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임차했다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관계다? 점유 매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점유 매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매개 관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해지돼서 종료되었다. 그러면 해지돼서 종료됐으니까 임대차 계약은 더 이상 뭐가 된 거죠?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됐습니다. 효력이 없어진 거죠. 무효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겁니다.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일 때 발생할 수도 있고 뭐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무효일 때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일 때에도 당연히 돌려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갑과 을 사이의 점유매매 관계는 단절되었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절이 아니죠. 굉장히 좋은 문제 감사히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 을입니다. 자, 그럼 점유자가 원래 을이었는데 누가 침탈한 거예요? 요 갑이란 녀석이 침탈한 겁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다시 을이 점유를 침탈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뺏긴 물건을 자, 을이 다시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만 갑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점유회수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내 물건 내가 찾아왔는데 다시 찾아간다 그러면 다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점유를 탈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종정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럼 제가 도둑이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탈환해 올 수 있어요. 탈환.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탈환을 해오는데 이건 자력구제로서 괜찮습니다. 근데 자, 제가 물건을 뺏겼습니다. 자력구제가 안 됐어요. 즉 다시 말해 그 자리에서 못 잡고 놓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걔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 물건을 들고 있길래 탈환한 거죠. 그랬더니만 야, 너 지금 점유회수해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탈환했어? 그럼 나 소송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걔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 그래요? 민법은 과정을 본다 결과를 본다? 그러고 야, 주인이 찾아갔는데 뭐라 그래? 하면서 결과를 본 거죠. 점유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최신 판례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5번 지문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어려우냐면 여러분 유치권을 상실하면 어떻게 상실하면 되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할 때에는 어떻게 회복한다고 그랬죠? 유치권으로 회복합니까? 점유권으로 해결합니까? 점유회수해소로 해결합니다. 질권과 저당권은.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유치권을 회복하려면 점유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5번을 보세요. 을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갑이 요번에는요, 점유를 회복하려고 한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에 행사하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거는 유치권을 기준으로 잡아는 거냐, 안 그러면 점유권을 기준으로 잡았느냐. 그래서 본권을 기준으로 행사하는 것이냐, 점유권을 기준으로 행사하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야, 점유를 돌려달라고 하는 건 점유권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점유권 행사한 게 아니다. 유치권자가 나 스스로 나 유치권에 의해서 야, 나 손해 입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손해 입었으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다? 본권이 되겠습니다. 본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본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권. 오케이. 본권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기는 자, 어떻게 본권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치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점유 침탈의 근거를 이유로 점유회수해소를 근거로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손해배상은 1년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022년도에 나왔던 판례인데 2025년도에 지금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위에는 소유, 밑에는 점유 이렇게 해서 자, 누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요? 2001년부터 2001년도 5월 1일부터 계속 갑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X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있었다. 아, 여기 소유자는 변동이 있었대요. 변동 5. 자, 그럼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제 갈게요. 자, 1번에 국유재산입니다. X 토지가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건 일반재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갑의 X 토지가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일반 토지임을 증명해야 되느냐? 증명해야죠. 이거 일반 토지인데? 라고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끝나는 거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의 점유기간 중, 토지 소유자 을이 갑에게, 토지 소유자가 을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을이라고 쓸게요. 을이 갑에게 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의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여러분 증명한 적이 있어요? 그냥 주장만 했어요. 주장만 했기 때문에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갑의 점유에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뭐 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추정의 개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의 취득시효 완성 후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등기,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 X 토지의 소유자 을이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취득시효 완성이 이때입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이 이때인데 요 경우에 을이 그 소유권을 이렇게 병한테 넘겨주었다. 소유권을 만약 넘겨줬다. 그러면 걔한테는 소유청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얘한테만 소유청을 행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 소유권 말고 저당권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남아있겠어요? 사라지겠어요? 남아있는 채죠? 저당권이 남아있는 채로 얘한테 소유청을 행사하는 거죠. 얘한테 행사 못하고. 소유청.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넘겨봤는데 뭐가 있는 채로? 저당권이 있는 채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저당권을 맞췄을 때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냐? 말소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넘어가면 얘한테 소유청 못하고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얘한테 저당권 등기 말소를 못해서 저당권이 있는 채로 받아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형태가 저당권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문제를 못 푸느냐? 또 다음 볼게요. 자, 우리가 또 최종 정리 때도 공부를 했고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항상 소개했죠. 취득시효 나오고 명의신탁 나오면 자, 뭐를 찾아라? 명의신탁 나오면
자, 그때 해지가 나오면 그는 제3자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해지라는 단어가 없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부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이 2001년 5월 1일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해서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됐죠? 그럼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갑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언제냐? 여러분 취득시효 기산일은 당연히 언제죠? 요 얘기죠. 자, 당연히 언제겠습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갑은 X토지에 대해서 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토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죠. 자, 갑은 X토지에 대해서 2000년 5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현재까지 20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 갑이 2002년 5월 1일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해서 2월 4일 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줬다면 갑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언제냐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사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2001년도 5월 1일 날 을에게 땅을 팔았고 누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 갑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로? 을로 바뀌었고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자가 바뀐 달로부터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취득시효 기산일이 언제다? 2005년 2월 4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시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특별히 보실 만한 내용은 없고 이 5번 문제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죠. 갑이 자신의 소유자 땅이에요. 자기 땅이죠. 그쵸? 근데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을한테 넘겼어요. 그럼 소유권자가 을이 되고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시효 기산일은 언제죠? 취득시효 기산일은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부터 취득시효 기산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이냐? 인정이 안 될 겁니다. 타주점유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기산일입니다.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5번은 좋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시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럼 갑이 X토지 소유권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번 나왔습니다. 1번. 자, 여기 문제도 사실상 뭐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좋은 문제가 많긴 많은데 지금 이제 변리사 문제가 올해 물권법은 아주 옛날에 나왔던 내용, 제가 옛날에 이거 2019년도에 정리했던 최종 정리였는데 그걸 제가 가져왔는데 그게 지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왜 이러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거는 시험의 정답을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있는 1번 지문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2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몰랐다 치고요. 몰랐어. 이게 자, 물음표 치고 자, 2번 갈게요. 을이 권한 없이 X 토지상의 Y 건물을 신축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냐? 우리가 이게 정리했던 내용이죠. 퇴거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땅을 돌려줘. 반환 청구 가능하고 내 땅의 건물을 철거해라는 방해 배제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 건물인데 나오라 말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X. 여기 이제 준비하셨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을 병 순으로 순차 매도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그냥 토지를 순차적으로 인도만 받은 겁니다. 토지를 인도받고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미등기 매수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 때 토지와 건물이 같이 들어간 미등기 매수인인지 안 그러면 토지나 건물 하나만 얘기하는 미등기 매수인인지 두 가지 다르다고 그랬죠.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느냐?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여러분 당연히 3번. 이미 우리가 충분히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X토지 처분 권한을 수여하고 을이 등기를 포함한 X토지에 유효한 처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권자다? 갑이 소유권자라서 우리 준비했던 내용이죠. 수업에서. 자, 그러면 갑은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제3자에게 X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예시를 이렇게 드렸죠. 갑이 을 공인중개사에게 X토지 처분권을 수여했는데 을이 유효한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고 즉 팔지 못하고 있다면 갑이 딴 사람한테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였죠. 자, 17번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보시게 되면 권한 없이 X토지를 점유하던 을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네요.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X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을인데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이를 병에게 임대합니다. 자, 그럼 을이 그 토지를 점유하던 을이 이를 병에게 임대했네요. 병에게 임대해서 현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자, X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X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라고 되어 있죠. 자,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X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요 문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자, 요 문제 잘 볼게요. 자, 올해 물권법 중에서 어렵게 나온 부분이 요건데요. 자, 보시죠. 우린 두 가지를 이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자, 여기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X 토지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을 병한테 임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때 임대는 건물 임대입니다. 건물.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 착각하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건물을 임대한 겁니다. 그럼 건물을 임대했을 때 누가 이 토지의 점유자로서 누가 이 토지의 점유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을에게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니까 얘한테 반환을 청구합니다. 맞죠? 이렇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림을 더 그리자면 자,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점유합니다. 그럼 토지를 점유하는데 건물이라는 단어가 없죠. 권한 없이 X토지를 점유했는데 건물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을이 점유하는 겁니다. 을이 점유하는 중입니다.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병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럼 병한테 임대를 했는데 여기서 그림을 잘못 그리면 되게 당황스럽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도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점유를 을이 하고 있다. 토지 쪽에 내려서 쓸게요. 근데 그것을 그 토지를 병한테 임대한 겁니다. 토지를 병한테 임대했다. 병한테 이렇게 임대한 거죠. 토지를 누구한테 임대했다? 병한테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인도를 통해서 지금 얘가 점유를 현실인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점유. 그럼 얘는 이제 간접점유, 얘는 직접점유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얘는 간접점유, 얘는 직접점유가 되죠. 자, 그때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건데 누구한테 이 토지 점유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되죠? 그렇죠. 임차인에게 야 네가 점유하고 있네? 내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임차인에게 내놔 해서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병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여기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시고 자, 그때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다? 병이다. 그래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었다 할 때에는 건물 소유자다. 근데 여기 건물 소유자가 없죠? 그냥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고 을이 병이 현실 진도를 해서 병이 실제 점유하고 있다면 누구한테? 병한테. 아셨죠? 요 두 가지가 판례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치자면 이거였다. 그래서 여기도 별표 2개 정도 치셔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죠. 왜? 2번이 너무 3번이 너무 정확한 정답이었다. 여기 자꾸 헷갈리네요. 여기서 보니까. 3번이 너무 정확한 정답이었다.
예,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5번까지 좀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솔직히 알지 맙시다. 알지 말고 넘어갑시다.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2번, 3번, 4번, 5번을 제대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쉬운데 정답이 나와서 1번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18번 문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이죠. 여러분, 자, 민총을 풀다가 물권을 푸니까 좀 어렵다? 예, 좀 어렵죠. 자, 그럼 1번 보시죠.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료 약정이 없다면 유상의 지상권입니까? 무상의 지상권입니까? 무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너무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도 우리 기출지문이죠.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그 소유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데 적용된다. 그렇죠. 최단 존속기간은 기존 토지를 사용하는 건 안 됐어요. 사용하는 거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 새롭게 건물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 적용되죠. 우리 기출지문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소유라는 단어 대신에 기존의 건물의 뭐 사용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 최단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채권자 갑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갑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X 토지의 저당권도 가지고 있고 함께 무상의 지상권도 취득하고 있다. 아, 그럼 여러분 이게 담보지상권을 말하는 거죠. 그때 병이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을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채권자 갑이 뭐라고? 채권자 갑이 병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을 안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준비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출지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치 없이 행사하지 아니해서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하면 갱신을 요구하고 갱신이 안 되면 매수를 청구해야 되는데 갱신 청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냐?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이죠. 자, 5번인데 요 경우에도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X 이렇게 치시고 자, 여기도 X 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요 정도로 넘어가시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가지 지문 정도 제대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가 올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반드시 올해 여러분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죠. 그때 특별승계인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상권 성립은 어디 있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었죠? 건물 소유자에게도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 2가지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건물 소유자. 이렇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여기서 이걸 함정이 내는 걸 사람들이 잘 간과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가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이런 비용을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상한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이다? 1년. 자, 토지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 정리했었고요. 최종 정리 때도 또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했었죠.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인물 인도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에. 그래서 선이행이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꼼꼼스럽게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로 가시죠. 20번에 보시면 유치권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원 모의고사에서 3회 때 학원 전국 모의고사 3회 때 냈던 겁니다. 많이 틀리셨는데, 자, 3회 때 냈던 문제가 여기 시험에 나오고 바로 정답이 돼버렸죠. 아, 이거 별일사 시험 모의고사 낸 건 아닌데 나올 것 같아서 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시험은 안 나오고, 아니 몰라, 우리 시험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과 2번을 한번 묶어 보시죠. 자 1번과 2번을 묶으셔서 여기 보셔야 될 것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뭐예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유치권 성립해도 유치권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번은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 여러분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입니다. 압류입니까? 가압류입니까? 가압류.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에요?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난 후에요? 그쵸? 가압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쪽 뒤에 압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가압류가 맞춰진 후에 부동산을 점유를 취득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얘는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드디어 시험에 나왔네요. 올해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모의고사에 넣는데 요 별리사 시험에 나왔으니 우리도 자 우리 시험에 대비 한번 해보자. 압류하고 가압류의 차이점.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갈게요. 자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한다. 불가분성 맞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라는 물권 행사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읽는 걸로 가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1번 질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질권은 물건에만 설정합니까? 채권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채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채권 질권 가능하죠. 앞에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만 그런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채권에 설정 가능하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질권자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해서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 질권 행사할 수가 없냐. 멸회공 해서 공용징수로 인해서 받을 금전에 대해서 질권 행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물상대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권자는 민사집행에 의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유질계약은 변제기 전에는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변제기 후에는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간단한 문제. 자, 이제 22번 문제로 가셔서 근저당권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도 우리가 예상 문제로서 충분히 준비를 했었죠. 우리 문제집에.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액수가 정해졌으니까 뭐랑 똑같아진다?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때 그 피담보채권 효력이 확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결산기가 도래하면 통장 사용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죠. 뭐 다 해줬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근저당권자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근저당권이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것만 준비하시면 되죠. 자, 근저당권자 아닌 자가, 그러면 이건 뭐죠? 일반 채권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일 거고, 근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권리자. 자, 시험에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때는 선순위의 경우에,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된다. 해가지고, 선순위의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시라고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죠? 바로 일반 채권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 채권자가 나왔으니까 일반 채권자가 저당물에 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선순위란 말이 없어도 되죠. 왜요? 채권자가 후순위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당권자 선순위가 되니까 선순위란 말을 안 써도 되죠. 엄청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정도 치셔서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내신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은 문제인데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죠. 자, 그때 언제 변제로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데 채무자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전액, 그 다음에 제3기무단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무자가 나왔죠. 그랬을 때는 일부인 채권 최고액. 여러분 채권 최고액은 안 됩니다. 전액을 변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셨던 내용으로 다 맞출 수 있다. 다만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좀 해주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공동저당이 나왔습니다.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의 경우에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 문제도 만점 방지용으로 거의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필요해서 건질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자, 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 했죠. 5개 이상일 때에는 여러분 공동저당이라는 걸 표시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저당을 표시한다 한다? 안 해요. 그러면 그 경우에 공동저당이 성립할 수 없냐? 성립하죠. 네, 그래서 1번은 아주 가볍게 맞출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진짜 버리는 문제입니다.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자, 3번은 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저당권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여러분 자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요? 같아요? 채무자일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 물상보증인도 있으니까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좋아요. 각 부동산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가 같아야 되느냐? 여러분 같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이렇게 해도 공동저당이 되니까 같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너무 당연한데 판례가 있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의 이론적인 부분을 그냥 기재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공동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죠. 요것도 여러분 이게 교수님들이 쓰는 건데 요것도 이제 썩 좋은 문장은 아닌데 판례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냐? 복수의 채권을 담보를 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이제 표현을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면은 공동저당도 있지만 공동근저당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거든요. 근저당권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교수님들이 이론서에 쓰실 때에는 공동저당과 공동근저당을 굳이 구별하지 않으세요. 이론서에는. 그래서 자 보시죠. 여러분 공동근저당권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자,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여기서 근을 빼고 읽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통장을 했는데 공동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동일하면 된다. 마이너스 통장으로부터만 채권이 발생하면 되고 채권이 여러분 하나만 발생해요? 계속 거래할 때마다 발생해요? 그렇죠.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공동저당과 공동근저당을 구별하고 있으니 좀 표현을 매끄럽게 쓰시면 좋을 텐데 그냥 공동저당이라고 얼머부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 여기다 보니까 선생님 공동근저당 내 있는데요? 이건 판례예요. 판례는 구별해서 쓴 거고요. 교수님들은 구별해서 안 써요. 예, 그래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읽으실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예, 그 정도 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건질만 하네요.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할 때는 어느 쪽에 가서만 변제를 받죠?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뭐 1번, 3번, 4번, 5번인데 4번도 그렇게 썩 매끄럽진 않으나 이렇게 시험에 내신다면 우리는 맞춰야 되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충분하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 문제입니다. 동산 양도담보입니다. 동산 양도담보고요. 동산 양도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개 쉬웠습니다. 엄청 쉬웠어요. 엄청 쉬웠는데 엄청 쉬웠던 이유가 자,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 나머지 뭐 불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용기 있게 5번까지 나가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양도담보권자입니다.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를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맞아 틀려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를 점유하게 한다. 여기 뭐죠? 점유계정이죠. 여러분 동산 양도담보는 무슨 형태가 가능한? 원래 민법전에는 점유계정 형태의 담보가 안 되죠. 근데 동산 양도담보는 점유계정이 가능한 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물을 점유하게 하기 위한 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죠. 점유계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엄청 쉬웠죠. 5번까지 내려갈 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용기 있게 읽어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잠깐 1번서부터 드릴게요. 자, 1번 돈사입니다. 아이고, 돈사. 대량으로 사육되는 대지와 같이 이러이러한 구입에 의해서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 이거 건질만 하네요. 유동집합물도 양도담보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입니다. 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왜 그래요? 여러분, 가담법이 적용될 때에는 우리 정리를 했었죠.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종 정리 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낫죠. 담보물권 자체는 피담보 채권 종류엔 제한이 없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제한이 없다. 그런데 제한이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어떤 거? 유치권과 또 뭐가 있었죠?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죠. 여러분 동산 양도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냐? 될 수가 있죠.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그 민법에 대한 체계를 잘 잡으면 문제풀이가 쉬운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동산에 대해서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에 아니 요렇게 시험 문제를 내놓고 요렇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아주 쉬운 문제인 거죠.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그러면 그 경우에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여러분 돈사에 대해서는요 양도담보 효력이 사라져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도 좋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동산에 대해서 점유계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했는데 한 마리 두 마리인지 떼지어 사는 돈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산의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돈사라고 한다면 돈사에 있는 돼지를 한 마리 잃었어요. 그러면 양도담보 효력이 돈사에 미쳤으면 돈사에 여전히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양도담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맞잖아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돈사에 대한 양도담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마리의 돼지가 있습니다. 10마리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10마리에 대해서 한 명이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점유를 상실해서 딴 놈한테 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이 돼지에 대한 담보는 계속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동산에 대해서 점유계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 다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근데 좀 구분해서 써줘야죠. 구분해서.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 4번 문제는 최근 트렌드랑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절대 보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해서 쉽게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별일사 기출문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별일사 기출문제 보니까 올해 트렌드가 좀 어떻습니까? 민총은 쉬웠고 물권은 어려웠는데 물권의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럼 민총에서는 최신 판례가 안 나올 것이냐? 그럼 민총도 최신 판례 올해 시험에 나올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잘 대비하셔야 되겠는데 마침 변리사 시험이 그 최신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기 전에 아마 시험이 출제가 됐을 거예요. 출제가 됐다는 게 시험을 봤다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드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판례가 나온 이후로 우리 시험이 진행되니까 민총에서 시험에 나오는 판례까지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가 올해 시험에 두드러져 보이니까 그만큼 괜찮은 판례들이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